액션으로 가득한 할리우드 영화에서 비행기 옆구리에 구멍이 나면서 모두가 공포에 질리는 장면 본 적 있나요? 물건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사람들은 간신히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죠. 현실에서는 비행기 기체에 작은 구멍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소동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지붕의 절반이 사라진 비행기를 착륙시킨 조종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믿어지시나요? 이 비행은 매우 험난할 테니 안전벨트를 꼭 매세요. 1988년 4월 28일 알로하 항공 소유의 보잉 737기가 호놀룰루로 향하는 힐로 국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이 비행 전에 이미 호놀룰루에서 힐로, 마우이, 카우아이까지 3번의 짧은 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모든 것이 차가웠고 날씨도 쾌청하고 잔잔했습니다. 비행 내내 순조로울 것 같았어요. 비행의 기장은 로버트 쇼스 타이머, 부기장은 매들린 톰킨스였는데 두 사람 모두 보잉 737 기종으로 수천 시간의 비행 경험을 쌓은 숙련된 조종사였습니다. 이른 아침 호놀룰루에서 이륙하기 전 매들린은 정기적인 비행 전 점검을 마친 후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어요. 오후 11시에 호놀룰루에서 이륙해서 마우이를 거쳐 힐로로 향했습니다. 힐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조종석을 떠나거나 외부에서 비행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사항도 아닌데 신경 쓸 필요가 있었겠어요? 오후 1시 25분, 비행기는 95명이 탑승한 채 왕복의 마지막 구간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승객 89명, 조종사 2명, 승무원 3명, 그리고 조종석의 관찰자석에 앉은 FAA 교통관제사 1명이 탑승했어요. 비행기는 평소처럼 이륙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고도인 24,000피트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카울루이에서 약 42km 떨어진 지점에서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윙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균열이 발생했고 조종사들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바람이 몰아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왼쪽 지붕의 작은 부분이 느슨해져 비행기가 폭발적으로 감압된 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감압으로 인해 연쇄 반응이 일어나 비행기 지붕의 거대한 덩어리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은 길이가 약 5.6m에 달했어요. 조종석에서 앞날개 부분까지 비행기를 덮고 있던 피부의 일부였죠. 조종사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던 부기장은 갑자기 머리가 뒤로 꺾이는 느낌을 받았고 회색 단열재와 파편이 토네이도처럼 조종석 주위를 날아다니는 걸 목격했어요. 한편 기장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종실 문이 보이지 않고 1등석 천장 대신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제어가 어려워졌어요. 조종석에 있던 승무원들은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고 기장이 비행기에서 조종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런 다음 기장은 마우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을 향해 비상하강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모든 승객이 착석했고 안전벨트 착용 표지판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3명의 승무원은 방심했어요. 그중 1명은 구멍 근처에 있다가 비행기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나머지 2명은 바닥으로 튕겨져 나갔고 그중 1명은 머리를 세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어요. 3번째 승무원은 승객을 돕고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조종사들은 필사적으로 항공교통관제소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소음이 시끄러웠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수신호에 의존해야 했어요. 게다가 자신들의 메시지가 관제센터에 잘 전달됐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의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장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부기장은 기장을 돕고 관제탑과 통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 14,000피트까지 내려간 후에야 관제탑은 마침내 조난 신호를 수신하고 즉시 비상 착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관제탑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관제탑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911에 전화해야 했어요. 문제는 관제탑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승객과 승무원에게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승무원이 급격한 감압만 보고하고 전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매우 엉망이었지만 기장은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향해 하강할 때 기장은 부기장에게 랜딩 기어를 내리라고 명령했지만 표시등이 켜지지 않았어요. 또한 비행기는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왼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 고장이 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장은 작동 중인 엔진의 역추력을 이용해 비행기를 착륙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비행기는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런 다음 승객과 승무원은 비행기에서 대피했어요. 모두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지만 65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날아다니는 비행기 파편과 기체 조각에 맞았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지상직 직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부상당한 승객에게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추지 못했어요. 첫 번째 구급차는 비행기가 착륙한 지 7분 후에 도착했는데 이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섬 전체에 구급차가 2대밖에 없어 부상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어요. 결국 승객들은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투어밴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전직 구급대원이었던 2명의 운전자가 활주로에서 부상자들에게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했어요. 그 사이 공항 정비사와 사무실 직원들은 밴에 탑승한 승객들을 4.8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은 사람은 8명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모두 완전히 회복됐어요. 하지만 비행기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감압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기체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착륙을 너무 많이 경험한 탓에 기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염분이 많고 습한 환경은 손상을 더욱 가중시켰고요. 비행기는 일정 횟수의 비행 주기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 비행기는 그 주기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비행이 짧은 국내선이었기 때문에 설계된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이 이륙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결국 비행 중 지붕이 떨어져 나간 거죠. 비행기는 상태가 좋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했고 공항에서 바로 해체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고 후 인터뷰에서 한 승객이 탑승하는 동안 비행기 동체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회상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승무원에게 말하지 않았고 승무원들은 이 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요 항공사와 공항에서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에 따르면 비행기 사고를 당할 확률은 120만 분의 1 정도라고 해요. 아주 낮은 비율인데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수치가 매우 위안이 돼요. 비행기 지붕이 벗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조종사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안심할 수 있죠. 조종사들이 이상한 소음과 특이한 진동을 알아차렸을 때 비행기는 겨우 25초 동안 공중에 있었어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엔진 서지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비행 시작 1분 남짓 비행기가 914m에 도달했을 때 두 엔진은 모두 고장나버렸어요. 처음엔 오른쪽, 2초 후에는 왼쪽. 조종사들은 방금 출발한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엔진 재시동을 시도했어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아래로 떨어뜨려 수평 비행을 하기로 했어요. 발공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곧 공항에 도착하지 못할 거란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때 고트레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행이 시작되기 전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정기적인 비행 절차에 날씨도 좋았죠. 비행 승무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들이었어요. 8,00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의 소유자인 44살의 덴마크 기장과 3,000시간 근무를 한 34살의 스웨덴 출신의 부조종사였어요. 그렇다면 잘못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비행기 자체는 거의 새 거였어요. 다나 바이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맥도널 더글러스 MD-81이었죠. 1991년 3월 16일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 운명의 날까지 항공기는 겨우 9개월 동안 운항되었어요. 122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751편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가는 정기 비행편이었어요. 도중에 이 비행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정차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는 스케줄에 따라 스톡홀름에서 이륙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47분이었죠. 하지만 그때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큰일이 난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출발하기 전에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에요. 전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그 비행기는 취리히에서의 비행을 끝내고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9분이었어요. 비행기는 바깥 게이트에서 밤을 보냈어요. 추운 날씨였죠. 기온이 섭씨 1도까지 떨어진 얼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비행하는 동안 냉각된 거의 2700kg의 차가운 연료가 여전히 날개에 위치한 탱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객실 밖의 공기 온도가 섭씨 영하 52도에서 영하 62도까지 다양했던 순항 고도에서 비행기가 비행했기 때문에 연료가 차가워진 것이었죠. 취리히에서 시작된 비행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어요. 자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기술자가 항공기를 점검하러 왔어요. 그 남자는 착륙 장비에서 약간의 진창이 된 눈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조사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떠날 때 그는 날개의 윗부분을 덮고 있는 얼음을 발견했어요.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날개 위에 투명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얼음층이 형성되었어요. 비행기는 오전 8시 30분경에 게이트를 떠나야 했어요. 출발 1시간 전에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정비사는 일부 얼음이 날개 아래를 덮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날개 위에 얼음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그는 사다리에 올라 한쪽 무릎을 날개 위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날개의 앞부분을 만지기 위해 앞으로 구부렸어요. 얼음은 없었고 약간의 질퍽한 얼음만 있었어요. 정비사는 엔진 중 하나에 있는 공기 주입구가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직후 직원들은 비행기에서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1000리터 이상의 얼음 제거액을 사용했어요. 정비사는 비행기의 기장과 상의했고 직원들에게 날개 밑부분의 얼음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결국 거기서 약간의 얼음을 보긴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날개의 꼭대기에 투명한 얼음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끝낸 후 정비사는 캡틴에게 보고했어요. 다 됐어요. 얼음 제거가 끝났어요. 많은 눈과 얼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깨끗해요. 기장은 정비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비행 사전 절차를 진행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달렸어요. 엔진에 얼음 방지 시스템이 켜져 있었고 어떠한 오작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몇 승객들은 나중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날개 윗부분에서 얼음이 미끄러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비행기는 지상을 떠나 평소처럼 스톡홀름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륙 직후 간과되었던 얼음 조각 몇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서 이게 비행기의 양쪽 꼬리 근처에 있는 엔진 팬을 들이받았고 날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치솟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아시는 대로예요. 그러던 중 객실 어딘가에서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페르 홈버그 기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뒤 보조석에 앉은 승무원에게 오른쪽 엔진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그녀는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곤 제복을 입지 않은 기장이 조종실로 달려가 자신이 조종사를 도울 수 있는지 물었어요. 부조종사는 그에게 비상 점검표를 주었고 기장은 그에게 보조 동력 장치인 비행기 꼬리 부분의 작은 가스 터빈을 작동시켜달라고 했어요. 홈버그의 조언과 도움은 아주 유용했지만 비행기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에 충분했을까요? 비행기가 270m 상공에서 구름을 벗어났을 때 조종사들은 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즉각적인 비상 착륙이 불가피했어요. 보조하고 있던 기장은 승무원들에게 명령을 전달했고 그들은 승객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의 북쪽에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그곳에 가기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날고 있는 방향으로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는 훨씬 더 작은 들판을 선택했어요.
그곳은 스웨덴 우플란드에 있는 고트르에라 마을에서 멀지 않았어요. 부기장이 날개를 늘리기 시작했을 때 비행기는 지상에서 겨우 420m 위에 있었어요. 55m 높이에서 선장은 스톡홀름 관제소에 우리는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7초 후 비행기는 나무 몇 그루에 부딪혔고 오른쪽 날개의 큰 부분을 잃었어요. 그때쯤 착륙기어는 이미 나와 있었고 속도는 시속 224km로 줄어들었어요. 잠시 후 비행기의 꼬리가 땅에 부딪혀 부러졌어요. 비행기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들판을 가로질러 계속 미끄러졌어요. 주 착륙 장치가 들판에 흔적을 남기면서 비행기는 110m를 이동했어요. 어느 순간 비행기는 주 착륙 기어와 앞쪽 착륙 기어를 잃었어요. 동체는 세 부분으로 부서졌고요. 기적적으로 불은 나지 않았어요. 추락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 있고 부품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데 비행기에 탑승한 129명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 어려워요. 기적 같아요. 하지만 이건 또한 승무원의 빠른 대응과 승객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린 덕분이에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 제때의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고 말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4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스스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기적이라는 별명을 얻은 건 당연하네요. 하지만 비행기는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어요. 9개월 된 비행기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바로 폐기되었어요. 모두가 승무원들의 조치를 칭찬했어요. 착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진행됐죠. 특히 급속도로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기장은 훈련 중에 얻은 기술들을 시험해보도록 강요받은 조종사는 거의 없다는 걸 본인도 인정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로 말이죠. 그는 승무원들이 자랑스러웠고 모두가 살아남아 안도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상업용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하와이행 항공편의 장가 좌석이에요. 편안한 좌석에 앉아 인생 비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행이 시작되자 어둠이 내려앉고 바다 위를 순항하는 동안 구름조차 보이지 않아요. 승무원이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승객에게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네요. 그 이유는 승객들이 조명을 편안하게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외부와 내부에서 빛이 들어온다면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눈이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정전이 발생해서 블라인드가 닫히면 주변 환경에 눈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럴 때는 1분 1초가 중요해요. 낮에 이륙하는 동안에는 승객에게 차량을 열어두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낮 비행 중에도 승무원은 외부의 자연광이 비행기 내부를 비출 수 있도록 승객에게 블라인드를 열어두도록 요청해요. 역사상 비행 중 휴대폰의 신호 간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 올라가면 휴대폰 신호가 여러 기지국에서 반사되어 신호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많은 작업을 하지 않는 비행 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집중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은 이륙과 착륙 때예요. 전화 신호가 지상의 네트워크에 넘쳐나면 조종사의 업무가 조금 더 짜증나게 되겠죠. 수년에 걸쳐 발전된 기술을 고려할 때 비행기의 창문이 너무 작다는 것이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의 창문이 규모에 비해 작은 이유는 창문과 창문 사이를 최대한 넓히고 프레임의 강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행기의 전체 프레임은 창문이 전혀 없을 때 가장 튼튼해요. 금속의 비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행기의 약한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창문이 클수록 프레임이 약해져요. 밖을 들여다보기 위해 블라인드를 들어올립니다. 지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실제로는 지구보다 우주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가 가는 곳의 7%에 불과합니다. 비행기는 기술적으로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승객과 승무원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비행기는 가끔 흐린 날씨에 번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니까요. 정전기는 비행기가 통과할 때마다 번개를 생성하고 비행기가 이동하는 동안에도 번개가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년에 걸친 기술 발전으로 비행기의 품질이 향상됐어요. 번개의 전류는 알루미늄 구조물 전체에 분산되어 제어 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 중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번개의 번쩍임이 잠을 자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창문이 닫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비행 중에 외부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 압력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요. 문을 열려면 슈퍼히어로가 돼야 하죠. 비행기가 구름 클러스터를 빠져나와 정상 하늘로 돌아옵니다. 승무원이 저녁 식사를 가져오네요. 여러분은 트레이를 내려서 깨끗하게 닦습니다. 이곳이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하죠. 화장실도 않고요. 청소가 끝나면 닭고기와 작은 채소가 곁들여져 나옵니다. 냄새는 엄청나지만 한입 베어물면 왠지 맛이 좋지 않아요. 기압의 차이와 낮은 습도로 인해 미각, 특히 단맛과 짠맛의 미래가 변하기 때문이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나고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고 트레이를 넣으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주차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린 승객이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해요. 컨베이어 벨트가 회전하지만 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공기에서 수화물을 분실하는 경우 수화물이 출발한 위치에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간혹 사람의 실수로 인해 다른 항공편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수화물 분실 신고를 하면 항공사에서 수화물을 찾을 수 있어요. 항공편 목적지 화면에서 도착 및 출발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읽으세요. 이 표지판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멀리서도 읽을 수 있도록 3가지 특정 글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 커다란 창문 패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창문은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일반 창문을 통해 볼 때보다 비행기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륙전에 짐을 싣고 연료를 채우기 위해 비행기로 짐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들은 비행기에 연료를 조금 더 넣는 대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만큼만 연료를 채웁니다. 연료는 무거운데 비행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하와이의 뜨거운 바람이 머릿속으로 느껴집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택시를 찾으려고 하지만 모두 잡혀 있습니다. 택시가 노란색인 이유는 1907년 한 셀즈맨이 차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는 유휴 자동차를 활용하기 위해 택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차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차를 노란색으로 칠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노란색 차량이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버스도 군중 속에서 눈에 띄기 위해 노란색을 사용하죠. 신호등의 색상이나 정지 표지판의 화려한 붉은색처럼 색상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빨간색이었던 건 아니에요. 1900년대 초에는 빨간색 염료가 일정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노란색을 사용했죠. 1950년대에는 마침내 색이 바래지 않는 빨간색과 정지라는 흰색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택시를 찾아 탑승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기로 해요. 과학자들은 아직 수면이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다음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뇌를 쉬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갇혀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로 가득 찬 바다가 보입니다. 택시 안에서 기다리는 대신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 항공사에서 겨우 찾은 가방을 들고 해변으로 향합니다. 발을 담그고 커다란 조개 껍질을 집어들어요. 조개를 귀에 대고 바다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바다가 정확히 들리지는 않지만 조개 껍질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주변 소음에 다른 주파수가 들려요. 그 소리는 우연히도 바다와 비슷합니다. 발이 닿는 모래를 느끼기 위해 신발을 벗었지만 너무 더워서 발끝으로 그늘진 곳으로 향합니다. 모래는 열을 흡수해서 열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햇빛의 85%가 모래와 물에서 반사될 수 있습니다. 가방을 열고 수건을 꺼내 부드러운 곳에 눕습니다. 그늘 아래에 있더라도 여전히 햇볕에 탈 위험이 있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크림을 바르세요.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의미하며 이 숫자는 자외선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 잠시 물에 들어가면 멀리 커다란 화산이 보입니다. 주변의 모래는 다소 검은색이에요. 하와이가 화산대에 있기 때문이죠. 모래의 색은 위치, 환경 및 출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 세계 모래의 대부분은 석영과 암석이었던 수조개의 입자로 구성돼 있어요. 전 세계 사막은 수백만 년 전에는 숲이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모든 것이 모래로 변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일부 지역에는 이 지역에 큰 강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지질학적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고대의 마른 강에서 수생 공룡이 발견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드디어 자리를 잡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다란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여요.
서핑은 하와이에서 발명된 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수상 스포츠가 됐어요. 해가 질 때까지 잠시 놀다가 긴 샤워를 하기 위해 호텔로 향합니다. 하와이는 물로 둘러싸여 있지만 물은 하와이에서 발명되지 않았어요. 하와이는 섬이니까요. 날개 옆에 앉아있을 때 비행기 창문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노란색 고리는 비상 착륙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있어요. 공기 주입식 슬라이드는 비행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비상 출구에서만 전개될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승객들은 날개로 바로 나가서 거기서 지상으로 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 날개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 높아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작은 노란 고리가 유용하게 되죠.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문과 고리를 통해 밧줄을 묶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비행기 담요 아래서 아늑하게 있는 걸 피하도록 하세요. 어떤 항공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세탁을 해요. 개인 여행용 담요, 스카프 또는 자켓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걸을 때는 항상 신발을 신는 걸 기억하세요. 그 바닥의 카펫은 비행하는 동안 완벽하게 닦을 수도 또 닦이지도 않을 거예요. 승무원이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트레이 테이블이에요. 기내 화장실 손잡이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응급 상황일 경우 산소 마스크에는 약 15분 동안만 지속될 수 있는 충분한 공기 흐름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건 비행기가 적절한 착륙 장소를 찾거나 최소한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고도까지 내려가는데 딱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착륙하기 전에 왜 좌석을 올리고 트레이 테이블을 닫으라는 요청을 받는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눕혀진 좌석은 편안하지만 뒷좌석의 승객들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데 이건 비상시에 아주 결정적이죠. 내려진 트레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거죠. 게다가 트레이 테이블은 비상 착륙 시 여러분이 안전한 자세를 잡지 못하게 해요. 이건 좌석에서 몸을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손으로 뒤통수를 덮는 자세예요. 트레이 테이블이 내려있는 동안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기내를 둘러보면 비행기의 중앙 부분 주위에 검은색 또는 빨간색 작은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 스티커들은 승무원들이 비행기의 날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줘서 밖에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맞는 창밖을 내다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이륙, 지상주행, 착륙 시 2가지 이유로 창문 차양을 내리면 안 돼요. 첫째, 승무원들은 항상 바깥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열린 차양이 도움이 되겠죠. 둘째,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화재처럼 기내에 이상이 생기면 지상요원들은 들어가기 전에 창문이 열려있지 않는 한 그걸 보고 상황을 평가할 수 없어요. 비행기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창문 안과 바깥쪽의 압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구멍 자체는 2번째 유리에만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유리는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안에도 도움이 돼요. 바깥 유리가 깨지더라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무원들이 통로를 따라 걷는 동안 머리 위 칸을 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칸막이 바로 아래에는 보통 기내를 관통하는 난간이 있는데 통로에 더 잘 서 있기 위해서는 요령을 쓸 수 있어요. 조종사들은 여러분의 편안한 취침을 위해 밤에 기내의 불빛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갑작스러운 소등 후 처음 몇 분 동안 어두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1분 1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빨리 행동해야 할 때를 위해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불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복도 바닥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밤에 비상 착륙을 할 경우 출구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2개의 발광띠가 통로를 따라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나가려면 그걸 따라가세요. 승무원들은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과 비상구 사이의 좌석을 세는 걸 제한해요. 이렇게 하면 사용 가능한 다른 가이드가 없는 경우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번개가 비행기에 내리치면 승객들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항공기 전체가 알루미늄 코팅으로 덮여 있어 전류를 전도하고 내부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이 보호는 번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돼요.
이렇게 해야 기압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비행기 창문은 둥글어요. 만약 비행기의 창문이 네모나다면 강한 기류가 창문 모서리에 축적되어 기내를 감압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좋죠. 비행기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어요. 보통 문 위쪽에는 객실 승무원들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작은 레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도움을 주는데 모두 유용하죠. 네, 그런 일은 피하자고요. 비행기의 날개는 밤에 비행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빨간색과 녹색 불빛을 깜빡여요. 초록색은 항상 오른쪽 날개에 있고 빨간색은 왼쪽에 있어요. 항공기 타이어는 착륙 시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4-5배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타이어보다 휠이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조종사들은 항상 다른 식사를 먹어요.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죠. 오래된 브리또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 중 한 명이 쓰러져도 비행은 잘 될 수 있지만 둘 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생선을 먹지 않아요. 일부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수염을 기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얼굴털은 산소 마스크가 안전하게 장착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종사들은 항상 의식을 유지해야 해요. 대부분의 항공기의 좌석은 파란색이에요. 이 색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이게 청결을 유지하기에도 쉽죠. 비행기 탑승 후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비행기에 짐을 싣고 있는 소리예요. 화물칸은 객실 바로 아래에 있어서 가끔 소리가 꽤 크게 들릴 수 있어요. 7시간 또는 8시간 이상의 대부분의 비행에서 조종사는 조종석 내부 또는 근처에 특별히 설계된 휴게석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승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객실 구역이 있고 그곳은 가끔 승객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요. 일부 더 큰 항공기는 심지어 주 객실 위나 아래에 개인 승무원 숙소도 갖추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객기의 날개는 비행기의 맨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걸 저익이라고 부르죠. 첫째, 저익 아래에 엔진을 설치하면 지면에 더 가깝고 수리하기 쉬워져요. 두 번째, 경착륙 시 날개가 충격의 일부를 떠맡게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물에 빠지면 날개가 생명을 구해주는 베개가 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10분에서 60시간까지 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건 비행기의 모델, 날씨 조건, 그리고 조종사의 기술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흰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색이 태양광선을 제일 잘 반사하고 항공기 본체는 그렇게 가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흰색일 때 손상이 가장 잘 눈에 띄죠. 그리고 흰색 페인트가 제일 저렴해요. 어깨끈이 그냥 허리 벨트보다 더 안전해 보이지만 비행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난기류에 빠지면 공중에서 약간 흔들려요. 허리벨트는 더 심하게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을 제자리에 있게 해줄 거예요. 어깨끈은 좌석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자동차에서는 충격이 보통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앞유리를 통해 날아가지 않게 어깨끈이 필요해요. 승무원의 좌석에는 어깨끈이 있지만 그건 좌석이 승객들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서예요. 좌석이 더 좁고 승객들을 마주보는 위치에 있죠.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자신들의 좌석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또한 그들은 잠재적인 대피 동안 사람들을 돕고 지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항상 왼쪽으로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첫째, 기장이 보통 그곳에 앉아요. 이렇게 하면 기장이 비행기를 터미널 탑승교에 맞추기가 더 쉬워요. 또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짐을 실어요. 승객들이 왼쪽에서 오면 승무원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죠. 히말라야 산맥은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가 그 지역을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왜 상업용 비행기가 그곳에서 비행하는 것이 실제로 금지되었을까요? 우선 이 산의 평균 높이는 6,100m 이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50m입니다. 이 지역은 거칠고 눈으로 덮여 있고 평평한 지대가 거의 없어요.
갑작스러운 객실 내 감압이 발생할 경우 평지가 없기 때문에 비상 착륙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고도에서의 낮은 산소 농도는 난기류가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승객들에게 정말 불쾌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적인 공기 이동과 높은 풍속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또한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시스템이 그리 많지 않아요. 레이더는 항공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없으면 조종사들은 비행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지상과 통신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그곳은 너무 추워서 제트 연료가 완전히 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보통 영하 45도가 되어야 했지만 에베레스트 상공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장 낮은 온도는 2004년 12월에 기록됐는데요. 그때 온도계는 무려 영하 42도를 가리켰어요. 따라서 조종사들이 특히 상업용 비행에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히말라야에 위치한 몇 안 되는 공항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착륙하기 어려운 공항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8명의 조종사만이 그곳에 착륙할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곳은 동부 히말라야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인 부탄에 위치한 파로 국제공항입니다. 첫째로 그곳에 착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그 8명의 조종사들이 강풍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종사를 안내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기를 완전히 수동 모드로 조종해야 합니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접근할 때 특정 시각적 랜드마크 체크포인트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추적해야 해요. 게다가 비행은 낮 시간 동안 시야가 확보될 때만 허용됩니다. 조종사들은 또한 산비탈의 전신주와 지붕도 조심해야 해요. 종종 45도 각도로 산봉우리들 사이를 통과한 직후에 활주로로 빠르게 하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국제공항까지 2개의 항공사만 운행하는 게 이해가 돼요. 상업용 한국 조종사 외에도 6,100m 상공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낸 특수훈련을 받은 헬리콥터 구조조종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만큼 경험이 많은 등반가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들은 훈부빙하를 건너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곳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불립니다. 6층 건물만큼 높은 얼음 기둥으로 이루어진 에베레스트 서쪽에 이 거대한 빙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얼음 구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등반가의 경험 정도에 따라 빙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4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이곳이 말 그대로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꽤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지역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에베레스트 전문가는 소음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했어요. 산은 끔찍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때로는 한숨 소리까지 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위험한 환경에 대해 경고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디즈니 파크도 이 독점 클럽의 일부예요. 그래서 비행기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을 때 상공에서 동화 속 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디즈니 공원을 포함한 많은 유명 관광 명소들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나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914m 이내를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금지였지만 이 규칙은 2003년에 영구적이 되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마추픽추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공을 날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만 독점적으로 자라는 많은 수의 희귀 야생 생물종과 식물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해요. 비행기가 그 지역을 비행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째, 비행 금지는 그 지역의 해로운 화학물질 양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만약 비행기가 이 장소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면 건물과 야생동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거예요. 놀랍게도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파르테논 상공을 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500m 이상 위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건물은 주변에 지정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비상 착륙으로부터 조금 더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비행기에서 타지마할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되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 보안 기능도 필요해요. 그 건물은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네스코는 1983년 타지마할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했어요. 인도 당국은 2006년에 타지마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매년 이곳에 오는 관광객, 즉 700만에서 800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버킹엄 궁전은 영국 군주의 거주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안전을 위해 여기도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왕실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윈저성 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비행금지구역이 있는 다른 중요한 영국 건물은 영국 총리 관저와 사무실인 다우닝가 10번지와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에 있는 조지 워싱턴의 생가는 460m 이상의 상공에서만 비행기가 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나무 저택은 1758년과 1778년 사이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위해 지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이 건물은 수년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국은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또 다른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역사적 랜드마크 위에 영궁을 포함해요. 그래서 아마 이 집을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 걸 거예요. 미국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워싱턴 DC 상공은 비행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또한 의회와 다른 기관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국은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 주변 48km에 걸쳐 특별 비행규칙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정확한 이착륙을 하는 공항 중 하나라는 걸 의미해요. 조종사들은 비행금지 구역을 주의해야 하는데 때때로 승객들에게 불편한 이착륙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조종사가 비행금지 구역에 침입할 때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5년에 조종사가 실수로 비행기 금지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처럼요. 국회의사당은 즉시 대피하였고 정기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와 같은 세계의 다른 수도들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헝가리의 수도에서는 고대 도시 페스트와 부다힐스 위를 비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리 상공에서도 거의 모든 항공교통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일부 예외는 2000m 이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입니다. 비행 헬리콥터 또한 도시 내에서 금지됩니다. 정확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정 헬리콥터만이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객기도 맨하탄 섬 근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충돌 위험이 크다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뉴욕의 3대 공항인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은 서로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항공교통은 비행기 항로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런던발 마이애미 비행기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현재 마이애미의 날씨는... 잠깐만요. 조종사가 방금 4시간 반이라고 했나요? 꿈처럼 들리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항공기 제조사인 붐 슈퍼소닉은 현재 상업용 항공기 속도의 2배로 65명에서 8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초음속 제트기 여객기 오버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 중 하나는 약 40대의 비행기를 구입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2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인 그 비행기는 최근 바람 굴 시험을 통과했어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최초로 완성된 오버추어 시제품은 2025년에 출시되고 거의 음속의 2배로 이동할 겁니다. 이 비행기는 바다 위에서 최고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서양 횡단 비행에 이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 파리까지 4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필요한 모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콩코드 여객기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슈퍼제트 여객기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콩코드는 최고급 비행기로 런던에서 뉴욕까지 약 3시간 만에 여행했고 다른 대서양 횡단 연결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티켓 가격은 좌석당 1,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고 승객들은 점심으로 바닷가재와 앵거스 소고기가 있는 초특급 라운지를 이용했습니다. 콩코드 여객기는 2003년에 마지막 상업 비행을 했어요. 콩코드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했습니다. 게다가 공항 근처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 많은 불평을 했어요. 오버추어는 더 연료 효율적이고 더 가볍고 공기역학적으로 만들기 위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갖출 거예요. 하지만 그 소음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속 항공기는 꽤 시끄러운 공기역학적 엔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는 1903년에 첫 비행을 한 이후로 크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미래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 당시 라이트 형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2초간 37m를 비행하면서 항공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속도는 시속 48km 정도였지만 대단한 일이었죠. 세계 최초의 여객 항공 서비스는 불과 11년 후에 시작됐습니다. 플로리다 생피터스버그에서 플로리다 템파로 가는 23분의 비행이었어요. 자동차로 가면 이동하는데 약 20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대단한 시간 절약이었죠. 항공권은 약 5,000원이었고 16주 전에 매진되었지만 항공사는 4개월 만에 파산했습니다. 항공의 새로운 시대는 1950년대 터보팬 엔진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온도에 강한 재료와 복잡한 공냉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졌죠. 복합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행기도 가벼워졌습니다. 비행기 날개도 수년에 걸쳐 개선됐어요. 에어포일형 날개는 공기가 날개 아래보다 날개 위에서 더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에 판도를 바꾸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비행기는 이륙하는 동안 낮은 속도를 유지하고 이것은 비행기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연료를 덜 연소한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는 노스 아메리칸 X-15입니다. 로켓으로 작동되고 알루미늄과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어요. 거대한 쐐기형 꼬리는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로켓 비행기는 108km 고도에 도달해서 최고 고도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1967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왜 우리는 로켓 비행기나 적어도 초음속 비행기로 여행하지 않죠? 특히 장거리 비행의 경우에요. 속도 면에서 여객기는 여전히 50년 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속도를 높이면 비용도 훨씬 더 비싸질 것이기 때문이죠. 더 빨리 비행한다는 건 더 많은 연료를 태운다는 걸 의미해요. 게다가 초음속 엔진은 생산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연적인 힘입니다. 바람은 비행기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기술도 바람을 조절할 수 없어요. 강한 뒷바람은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맞바람은 항공기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대부분 최고 11km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저 위의 공기는 밀도가 낮아서 저항이 적고 비행기는 더 빨리 날 수 있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온도는 제트 엔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대기의 그 부분을 통과하는 비행의 또 다른 장점은 난기류가 적어서 비행이 더 원활하다는 점입니다. 개인 제트기는 그렇게 높이 날 수 없어요. 더 작고 엔진은 그런 고도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4.5km를 유지해요. 비행기가 남긴 하얀 자국 보신 적 있나요? 공식적인 이름은 비행운이고 비행기가 남긴 인공구름과 같아요.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도달하면 온도는 영하 55도로 상당히 낮아지고 물은 얼음 입자로 변합니다. 습도가 높아질수록 그 흔적은 더 커지고 비행기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껍고 긴 비행운은 다가오는 폭풍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색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기 중에 형성된 물방울은 다양한 크기로 얼어요. 물방울이 다른 파장에서 햇빛을 반사하면서 무지개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색이 섞이면 가장 일반적인 비행운의 색인 흰색이 나타납니다.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람에 맞서서 이륙합니다. 연을 날리는 것과 비슷해요. 연을 날리려면 바람을 거슬러서 뛰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행에 4가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력, 중력, 추력, 그리고 항력이죠. 양력은 공기의 속도가 연 아래보다 위가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은 위로 밀리고 이것은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폭풍을 통과하는 건 꽤 무서운 경험이지만 정말로 보이는 것만큼 위험할까요? 사실 바람이 부는 날씨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이착륙입니다. 비행기 제조사들은 항공기를 시험하고 조종사들이 다양한 날씨 조건에서 따라야 하는 속도 제한을 지정합니다. 어떤 공항에서는 1년 내내 바람이 매우 심해서 착륙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어요. 바람이 활주로를 강타할 때 착륙하려면 조종사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바람은 속도와 방향을 예기치 않게 바꿔요. 조종사는 풍향이 바뀔 때 착륙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주로를 빗나갈 위험이 있어요. 극심한 더위는 비행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상 조건입니다. 비행기는 날개로 양력을 발생시켜 날아요. 날개 아래의 공기는 비행기를 상승시키죠. 극심한 더위에서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은 양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팽창하고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양력이 적으면 비행기는 이륙하고 날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전자장치는 극단적인 열이나 습도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AC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어요. 소형 제트기는 48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에어버스와 보잉 비행기는 52도 이하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해요. 비행 중에 들리는 신비한 벨소리는 승무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비밀 언어입니다. 이륙 직후 들리는 차임 벨소리는 착륙 장치가 접히고 있음을 승무원들에게 알려줍니다. 비행 중에 한 번 울리는 벨은 승객이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이나 음료가 부족할 때 높고 낮은 차임벨 조합을 사용하여 동료들에게 공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의 낮은 톤은 심각한 난기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이륙 전에 기내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본 적 있으신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조종사가 비행기를 공항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분리하고 기내 전원 장치로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급속한 전환이 깜빡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일리노이주의 한 정비사가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출동했어요. 거꾸로 뒤집힌 포드 레인저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영감에 사로잡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진 차만 봤겠지만 이 남자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차를 봤죠. 그리고 나서 포드 레인저와 포드 F150 2대의 소형 트럭을 갖고 갔어요. 그렇게 이상한 새 차를 만드는데 6개월을 보냈어요. 이 차 2대는 합쳐져서 한 대만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어요. 승객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심지어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것도 법적으로 승인되었어요. 맨 위에 있는 4개의 바퀴가 도로 위의 바퀴와 나란히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상황에서 그는 운전하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켰죠. 네, 완벽하게 주차해놔도 꽤 이상해 보였어요. 채소 섭취의 중요성은 많은 도매 회사들이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버즈아이라고 불리는 한 회사는 그걸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완두콩 모양의 차를 만들었죠. 오프로드 고카트의 차대 위에 만들어졌고 폭스바겐 비틀의 부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작은 혼다 엔진이 장착된 이 작은 부릉부릉거리는 초록색 완두콩은 시속 1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유일한 목적이 광고여서 도로 어디에서도 볼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광고로부터 많은 명성을 얻었죠. 소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차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고 해요. 1964년 미니모크라고 불리는 작고 가벼운 지프가 미국에서 디자인됐어요. 영국의 지형에 잘 맞을 거라는 믿음으로 영국에 그걸 제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는 낮은 지상고 때문에 거절당했고 열려있는 사이드 도어가 영국 날씨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후에 따뜻한 기후의 포르투갈과 호주에 제공되었어요. 이 차는 관광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사륜구동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위한 다른 용도가 없어서 인기를 잃었죠. 그럼에도 전기 엔진의 도움으로 재기하고 있어요. 뭐 놀랄 것도 아니에요. 이제 간격이 더 높아졌고 좌석이 더 편안해졌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차 가격은 약 2,800만 원이에요.
20세기 초에 차들이 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일부는 증기로 작동되었는데 엄청 시끄러웠어요. 심지어 전기 자동차도 있었지만 도시 밖에서는 전기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상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1920년대 초 레얏 헬리카가 발명되었어요. 날개 없는 비행기라고도 불렸죠. 이 차는 운전자가 앞쪽에 앉고 승객 한 명은 뒤에 앉아요. 레얏 헬리카의 공기역학적 본체는 비행기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차를 앞으로 밀 수 있게 앞쪽에 큰 프로펠러가 달려 있었고 주로 합판으로 만들어졌어요. 디자이너는 정상적으로 추가된 자동차 부품의 모든 무게가 불필요한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의 강철은 다른 용도로 엄청나게 중요했고 가벼운 프레임이 그의 해결책이었죠. 무게가 약 250kg인 이 차량은 시속 171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엄청 환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심각한 단점이 있었어요. 차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사람들은 귀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헤드기어를 써야 했어요. 도로 여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30대가 팔렸어요. 1940년대 연료의 부족으로 발명가들은 대체 운송 형태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전기차는 지난 30년 동안 도면에 남겨졌다가 다시 고려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전기자동차 로에프 일렉트리크가 1938년에 디자인되었다가 194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 바퀴 달걀 모양의 차량으로 승객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 바퀴 달린 달걀은 배터리팩으로 구동되었어요. 완전 충전 한 번이면 이 작은 달걀이 101km까지 이동하는 데 충분했었죠. 최고 시속 70km로 도로를 달릴 수 있었어요. 이 작은 차는 아주 가볍기도 해서 겨우 350kg이었어요. 제게 그런 차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주차장이나 비집고 들어가게요. 보너스로 이 차는 시야가 270도로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기를 끌지 못했고 단 하나만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공학은 자동차와 함께 항상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리고 암피카라는 한 모델은 이들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어요. 물속에서 운전할 수 있고 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동차였어요. 도로에서는 수수한 속도로 주행하는 동안 바퀴는 정상보다 약간 낮았지만 일단 물에 들어가면 앞바퀴가 방향타로 작동되었어요. 최대 7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었죠. 디자이너들은 그게 최고의 배나 자동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도로에서 운전하는 최고의 배, 그리고 물 위에서 항해하기에 가장 좋은 자동차라고 광고했죠. 사실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는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부두에 대고 있어도 누수가 없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이 차는 인기를 얻었고 1960년대에 거의 4,000대가 팔렸어요. 심지어 자동차 산업에 몇몇 더 많은 모델의 보트카에 영감을 주었죠. 리무진을 빌려보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리무진이 비행기와 합쳐지면 어떨까요? 한 남자가 727 비행기에 대한 사랑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합치고 싶어 했어요. 우선 그는 비행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몸체에서 날개와 꼬리를 제거하고 비행기의 몸을 메르세데스 벤츠 버스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가장한 일반 버스죠. 16m로 뻗은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무진이 되었어요. 40명이 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여전히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어요. 조종석은 대부분 보존되어 있지만 당연한 이유로 운전하기 위해 핸들은 교체됐어요. 원래의 접이식 계단은 여전히 작동하면서 보잉 리무진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환영해줘요. 놀랍게도 이것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걸로 등록되어 있고 여러분은 이 1톤짜리 리무진을 빌릴 수도 있어요. 20세기 초에 자동차 엔진은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됐어요. 그리고 저렴한 휘발유의 이용 가능성으로 자동차가 제대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1927년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뭔가 정말 고급스러운 걸 발명했어요. 부가티 로얄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동차 중 가장 고급스러워요. 길이 6.4m, 무게 3,000kg으로 오늘날 생산된 세단의 평균 무게의 거의 2배예요. 하지만 이게 만들어졌을 당시 전 세계의 경제는 큰 쇠퇴를 겪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호화로운 차는 성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유럽의 왕족들도 그런 사치스러운 구매에 관심이 없었어요. 25대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관심이 사라지면서 3개만 팔렸어요. 결국 7개만 만들어진 채로 생산 라인은 중단됐어요. 엔진 설계는 프랑스 항공기 엔진에 기반을 두었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커요. 하지만 부가티 로얄의 실패에 이어 나머지 엔진들은 프랑스 철도 시스템을 위해 새로 건설된 고속철도 차량에 재사용됐어요. 1930년에 발명가인 존 아키발드 퍼브스는 미래의 고속 차량이 될 것이라고 믿는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죠. 존은 이 똑똑한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로 달리는 외바퀴 차량인 다이너스피어를 만들었어요. 이 3m 높이의 외바퀴는 격자 철로 만들어졌고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무게는 약 450kg이었습니다. 운전석과 모터는 휠에 연결되어 장착되었어요. 처음에는 운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기댈 때만 방향 조종이 가능했지만 나중에는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핸들을 구현해냈어요. 시속 50km까지 도달할 수 있었죠. 해변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관심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8석으로 수정된 버전도 제작됐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자동차들 대신 고속도로를 덮는 거대한 바퀴에 대한 디자이너의 비전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어딘가에 부딪히는 것 말고 그걸 움직이는 걸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해서일 거예요. 자, 오셨군요. 장시간 비행 또는 더 심하게는 연이는 비행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쌓이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경험 많은 여행자들이 알려주는 몇 가지 요령과 비법을 통해 보다 쉽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먼저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혹시 오버패커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사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양말이나 수영복 같은 작은 물건은 신발 안에 넣는 것이 좋아요. 스카프와 벨트는 핸드백에 넣으세요. 배낭을 가지고 여행할 경우 가장 무거운 물건은 맨 아래에 넣으세요. 또한 모든 옷을 돌돌 말아서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을 덜 차지하고 구김이 덜 생겨요. 여행을 떠날 땐 무거운 지갑은 집에 두고 가세요. 대신 여권이나 현금과 같은 필수품은 작은 용기나 세면도구 가방에 넣으세요. 미드통을 사용해 신용카드와 현금을 보관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안에 넣은 다음 종이로 덮고 민트를 깡통에 채우세요. 짜잔! 완벽한 은신처가 준비됐습니다. 큰 로션이나 보습 제병은 집에 두고 오세요. 콘택트 렌즈 케이스를 구해 칸칸이 필요한 제품을 채워 넣으세요. 기내 공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비행 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작은 여행용 용기는 여행 중에 필요한 것 같은 모든 제품을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액체가 쏟아질까 걱정된다면 용기 상단에 비닐랩을 씌운 다음 뚜껑을 덮어주세요. 비타민이나 기타 알약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이와 같은 여행용 알약 정리함을 구입할 수 있어요.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수납 공간이 있고 각 수납 공간에는 13개에서 21개의 알약이나 캡슐을 담을 수 있어요. 또한 밀봉 링이 있어 알약을 먼지와 습기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이제 공항에 미리 도착해 면세구역을 돌아다니기로 결정했어요. 아무것도 살 계획이 없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제품을 주머니에 넣게 되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많은 공항이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특별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네, 커다란 창문, 풍부한 조명, 안마의자, 편안한 좌석 공간 등이 그 예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차분한 승객은 소매점, 면세점, 음식점에서 돈을 쓸 확률이 10% 더 높아요. 공항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보안 검색 후 바로 반짝이는 면세점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신기한 점은 면세점을 통과하는 통로가 보통 왼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에요. 즉, 오른팔로 짐을 끌기 때문에 매장을 통과할 때 오른쪽을 볼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면세구역을 왼쪽으로 돌리면 승객이 가장 많이 보는 오른쪽에 더 많은 공간이 남아요. 그런데 면세점이 시내 상점보다 저렴하다는 평판이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자, 음료, 향수는 공항이 더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환승 항공편이 있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주의하세요.
일부 공항에서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100g 이상의 액체류는 밀폐된 봉투에 담겨있더라도 경유지까지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요. 비행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교통이 매우 혼잡해서 2시간 정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거대한 교통 허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권장사항은 쇼핑, 식사 및 음료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한 기발한 계획일 뿐이에요. 보안검색과 여권심사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황금 시간이 주어집니다.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거나 읽을 책을 사거나 새 향수에 거액을 지출하는 등 지갑을 열 가능성이 가장 높은 60분이죠. 생수 같은 걸 공항에서 사면 금방 돈이 바닥날지도 몰라요. 모든 여행자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대부분의 공항에서 물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빈 물병을 가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물 보충 스테이션을 찾으세요. 이런 곳은 보통 화장실 근처에 있어요. 최신식 리필 스테이션을 찾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 분수대 정도는 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공항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지 마세요. 좋은 환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미리 환전한 것을 잊어버렸다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어요. 일부 서비스는 주문 몇 시간 전에만 통지하면 돼요. 또는 최종 목적지에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위해 고급 여행 가방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면 지퍼가 고장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 사이에 짐이 흩어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여행 가방을 구입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동안 짐이 더 무겁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으면 여행 가방을 훨씬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수화물을 위탁하기 전에 전자추적 장치를 가방에 넣으세요. 여행 중에 가방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 이제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공항에 가기 전에 가방에 넣은 모든 짐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러면 수화물을 분실했을 때 항공사나 보험사의 분실물을 보여줌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탑승권 4번을 인쇄해서 여행 가방 안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행 가방을 분실했을 때 공항 직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렌즈를 빼세요. 기내의 건조한 공기는 눈을 건조하게 하고 콘택트 렌즈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야, 새로운 나라의 공항에 도착하면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거나 기내에서 먹기 위해 특이한 간식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비행 전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비행기 화장실에서 예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여권 어딨어? 아, 여기 있네? 휴, 잠깐, 내가 신용카드를 가게에 두고 왔나? 아니, 여기 있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복잡한 공항을 헤매면서 서류와 카드를 잃어버릴까봐 걱정된다면 이런 멀티포켓 넥 지갑을 준비해보세요. 길이 조절이 가능한 넥 스트랩이 있고 여권, 카드, 현금, 열쇠까지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대형 가족 여행용 지갑을 구입하세요. 모든 서류와 여행 중 가장 필요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이즈의 여행용 지갑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개의 수납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면 일부 제품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어느 수납 공간에 넣었는지 기억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너스 사실, 탑승권에서 SSSS 또는 S 문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이 글자 대신 바둑판 무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표시가 있는 경우 기내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2차 검색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뭘까요? 편도 예약 또는 항공권 현금 결제 여부가 기준 중 일부예요.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무작위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1898년 여러분은 샤카라에서 발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이곳은 고대 무덤과 피라미드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은 인디아나 존스 같다고 느끼면서 정말 경이로운 것을 발견하고 유명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금, 필사본, 보물지도, 유명한 파라오의 미라. 잠깐, 나무새? 평범한 장난감처럼 보여서 정말 실망하셨을 거예요.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요. 몇 년 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새가 실제로 고대 다녀 비행기였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할 거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죠.
샤카라새라는 별명을 가진 이 유물은 플라타너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새는 날개 길이가 18cm에 불과하고 무게는 약 40g으로 이집트에서 온 완벽한 오리지널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이 넘은 이 새는 깃털이나 다른 복잡한 장식도 없이 매우 평범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부리와 눈이 있어 호루스 신의 상징인 매처럼 보이기도 해요. 꼬리는 사각형이고 이상하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데다 지금은 사라진 조각이 있던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다소 특이한 모양입니다. 인간은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새의 용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하게 의식용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이었다는 거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유행했던 부메랑의 일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새가 풍향계로 사용됐다는 이론도 나왔어요. 하지만 카이로의 박물관에서 전시물을 막대기에 고정하기 위해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구멍이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설은 반박됐죠. 과거에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새가 발견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 이집트 학자 칼릴 메시아 박사는 이 새가 단엽 비행기의 모델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새의 수평 꼬리 날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현대 비행기와 비슷하게 날개가 직각으로 설정돼 있었겠죠. 이는 비행에 필요한 공기 역학적 양력을 생산하기 위해 작동했을 수 있어요. 메시아 박사는 또한 당시에는 무덤에 기술 발명품의 미니어처 모델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말 기원전 200년에 비행기를 발명했을까요? 그런 거라면 항공기의 발명가로 여겨지는 라이트 형제는 정말 속상할 거예요.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야 첫 비행을 했으니까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모형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은 자신들의 소중한 전시품을 장난감처럼 날아다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글라이더 디자이너 마틴 그레고리는 이번에는 발사나무로 비슷한 모형을 만들었고 꼬리 날개가 없어도 비행기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걸까요? 아니요. 히스토리 채널은 공기역학 전문가를 초빙해 새의 또 다른 복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샌더스는 이집트와 비슷한 기상 조건에서 이 비행기를 테스트했고 작은 비행기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파라오 시대의 비행기의 프로토타입을 발명했다면 오파츠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술이나 역사 측면에서 시대를 훨씬 앞선 유물, 즉 시대를 벗어난 유물 말이에요. 그리고 샤카라새가 이러한 혁신적인 개념의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1901년 한 그룹의 다이버들이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의 수중 난파선에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회수했어요.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청동 메커니즘은 태양, 달, 행성, 별의 위치는 물론 달의 위상, 다가오는 일식 날짜, 심지어 달이 하늘을 통과하는 속도까지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정밀하고 너무나 발전된 기술이라는 건 분명해요. 세계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은 20세기 중반에 발명됐어요. 농담이에요. 지중해 크레타 섬의 고대 미노아 문명과 인더스 밸리 문명은 약 4,000년 전 동시에 이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배관과 위생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도 더 나은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미노아의 화장실은 크노소스 궁전에서 발견됐는데 이 화장실은 옥상 저수지에서 지하 하수도로 물을 보내는 터널 위에 나무 의자를 설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타입은 항아리에서 물을 얻어요. 엄청난 부자들만이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죠. 따라서 당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을 때 수세식 화장실은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동문은 1931년에 멋지고 새로운 발명품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숨은 기술은 훨씬 더 오래됐어요.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이자 엔지니어인 헤로는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유압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불을 피워 열을 발생시켜야 했죠. 불 아래에는 물이 반쯤 채워진 놋솥이 있었습니다.
발명가는 노쇠 냄비를 추역하를 하는 용기에 연결했어요. 불이 타오르자 물이 용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밧줄을 당겼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서 열리는 슈퍼마켓 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헤론의 문이 열리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사람들이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어 의식 중에 사원의 신비감을 더했어요. 으스스하네요. 최초의 배터리는 약 2000년 전 바그다드에서 발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1938년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타원형 점토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정확히 누가 발명했는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어요. 귀금속으로 물체를 전기도금하는 데 사용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식초와 같은 약산을 채우면 배터리에서 약 1V의 전기가 생산된다고요.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신성한 두루마리를 담는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디자인한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1508년 그는 한쪽에 깔때기가 있는 유리 렌즈를 발명했습니다. 이 렌즈를 착용하고 안쪽에 물을 넣으면 시력을 개선할 수 있었죠.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약 1세기 후 프랑스 과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각막에 접촉하는 미래형 렌즈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에 접촉하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라고 하는 거겠죠? 액체로 채워진 유리 튜브는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됐지만 슬프게도 깜빡이면 불가능했어요. 몇 세기 후 유리 산업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눈에 맞고 착용자가 눈을 깜빡일 수 있는 콘택트 렌즈를 디자인할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렌즈는 무거운 유리로 만들어져 눈이 숨을 쉬지 못했어요. 약 50년 후 콘택트 렌즈는 가볍고 깨지지 않으며 긁힘에 강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눈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영국의 한 광학 기술자가 우연히 플라스틱 렌즈를 사포로 연마한 결과 각막만 덮어도 렌즈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세기 런던에 살면서 뉴욕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배를 타고 뉴욕까지 가는 데는 약 10일이 걸렸을 거예요. 따라서 1858년 배달 시간이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됐던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보냈어요. 이 모든 것이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이 바다 밑을 통과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멋진 발명품은 몇 주밖에 지속되지 못했어요. 이 발명품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미래의 비행이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평평한 2층 침대, 수직 비행 차량, AI 기반 기내식 서비스, 안전벨트 매시고 비행을 시작해봅시다. 그런데 우선 크리스탈 캐빈 어워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항공 인테리어 디자인의 오스카상 같은 거예요. 가장 최근 수상작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하는 분들을 위한 침대인 스카이 네스트를 소개합니다. 이 둥지는 장거리 항공편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은 비행기 중앙에 위치한 수면 포드 섬을 기반으로 합니다. 비행 중 진짜 낮잠을 자고 싶다면 4시간 슬롯을 예약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디자인이 내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장거리 노선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여행하는 동안 더 스마트한 좌석 디자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좌석과 트윈 팔걸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더 이상 옆좌석과 자리를 놓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또한 쿠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완전히 유연한 좌석 열이 있어서 누울 수 있는 침대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루프트한자 그룹은 프리미엄 승객이 더블 침대가 있는 스위트룸을 예약할 수 있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온열 또는 냉방 좌석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보시다시피 오늘날 항공사들은 새로운 항공기 객실 디자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는 항공여행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항공사들은 비행기 안에서의 여행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제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1등석 스위트룸이나 하늘을 나는 최고의 1등석으로 꼽히는 에어프랑스의 라프리미어 객실이 그 예죠. 별도의 소파와 의자를 갖춘 스위트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스위트룸에는 객실 벽면을 따라 5개의 창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1등석 스위트룸이 될 거예요.
에어버스는 특히 창가 좌석을 이용하는 운이 좋은 승객을 위해 더욱 인터랙티브한 비행 경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했어요. 특수 시선 추적 장비의 도움으로 항공기는 승객이 보고 있는 중요한 물체를 강조 표시하고 자세한 정보를 창문의 반투명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로 연결된 기기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착륙이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고 새로운 국가나 도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카타르 항공은 Q 스위트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측면에는 개별 스위트룸이 있고 가운데 부분은 변형할 수 있어요. 파트너와 함께 여행하기 위해 더블 스위트룸을 선택하거나 개인 공간을 확보하거나 벽을 이동해서 회의에 사용할 수 있는 쿼드 스위트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디악 시트라는 회사는 지그재그 좌석 구성을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통로를 보세요. 이 통로에는 세 좌석과 네 좌석이 있는데 각 좌석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 좌석보다 어깨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또한 승객의 다리 공간도 넓죠. 네, 8시간 이상 옆좌석과 마주보는 게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공간 개선은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승무원이 기내식 및 음료를 제공하는 동안 기내에서 이동하기가 다소 까다롭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게다가 정해진 시간에 다른 승객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고 그때 배가 고프지 않다면 아예 식사를 포기해야 하기도 하죠. 로봇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는 통로 중앙의 레일을 따라 미끄러질 수 있는 완벽한 크기의 포드를 사용해서 승객이 주문한 음료와 음식을 배달할 걸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면 좌석을 떠나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시간에 식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솔루션은 기내식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좋은 점은 대형 비행기의 갤리 선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디어는 60년 전에 제출된 것으로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내식 서비스와 관련된 또 다른 아이디어는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개발자에 따르면 이 기술은 승객이 쟁반에 무엇을 남기는지 기록하고 나중에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음 항공편에서 다양한 케이터링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여행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들리지만 정확히 혁명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혁신들을 보세요. 수직 이착륙 항공기. 현대 트랜시스의 에어택시 객실 컨셉은 공간을 최적화하고 공용 객실에서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합니다. 단거리 비행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티 에어버스 넥스트젠이 있어요. 리프트 앤 크루즈 개념을 기반으로 한 4석의 좌석을 갖춘 완전 전기식 수직 이착륙 차량입니다. 80km 범위 내에서 운항할 수 있고 순항 속도는 시속 119km예요. 또 다른 놀라운 전망은 AI 부조종사 또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여객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련된 조종사는 위험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복잡한 안전 시스템의 일부예요. 조종사는 항해사이자 기술자이자 엔지니어이자 기상 전문가여야 합니다. 정규 근무일 동안 조종사는 지상 승무원 등 여러 승무원, 객실 크루, 항공교통 관제 및 승객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죠. 그리고 항공 용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수준에서도 잘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인공지능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항공여행의 미래에 대한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로 돌아가 봅시다. 일부 전문가들은 2040년경에는 초음속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될 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초음속 비행기의 시대가 2003년 콩코드 상업용 비행기가 수십 년 동안 수익성이 없어 폐기되면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새로운 초음속 항공기는 놀라운 높이로 비행할 거고 그 속도는 다른 여객기보다 최소 6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뉴욕에서 런던으로 이동하는 경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이에 비해 요즘에는 일반 비행기를 이용하면 두 도시를 오가는데 8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초음속 비행기 티켓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사람들은 속도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4시간 만에 이동하는데 수천 달러를 지불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러한 비행기는 많은 양의 액체 수소 연료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저렴하지 않죠. 그런데 2050년에는 비행기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비행기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비행기에서 창문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비행기는 더 강해지고 고속 비행이 더 적합해질 거예요. 창문은 비행기를 더 무겁게 만들어 연료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화물기에 창문이 없는 것도 당연하죠. 비행기는 또한 더 날렵해지고 태양 전지판으로 덮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가 투명한 폴리머로 만들어진 비행기의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비행기는 절대 안 탈 거예요. 항공 공포증이 따로 없네요. 수십 년 후에는 제트 엔진을 장착한 극초음속 비행기가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로켓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액체 산소가 배기가스에 주입되어 엔진이 로켓으로 변할 겁니다.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엔진은 다시 일반 제트 엔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비행기에나 기장은 항상 왼쪽 좌석에 앉고 부기장은 오른쪽 좌석에 앉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랍니다. 이건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먼저 최초의 공군이 기병 장교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하나 있어요. 기병들은 왼편에 칼을 차고 다녔기 때문에 말의 왼쪽으로 등에 오르는 게 더 편했다고 해요. 탈 것이 말에서 금속 소재로 새로 바뀌었을 때도 이 전통이 남아버린 거예요. 또 다른 이론은 기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국제 항공 노선은 런던과 파리 사이를 운항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할 때 조종사들은 철도를 따라 날았죠. 한 번은 날씨가 아주 나빴는데 2대의 비행기가 선로 위를 날다가 충돌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후 철도의 우측으로 비행기를 몰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옆에 다른 비행기가 오는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비행기 왼쪽에 앉아야 했던 거죠. 반대로 헬리콥터의 기장은 대개 오른쪽에 앉습니다. 헬리콥터는 비행기보다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조종관을 놓지 않는 편이에요. 조종관은 조종사의 무릎 사이에 위치하며 헬리콥터의 방향과 고도를 제어해 주는데 조종사는 오른손으로 이 막대를 잡습니다. 조종사는 왼손으로 날개의 기울기를 조종하는 레버를 움직이고 중앙 콘솔에 여러 버튼을 누릅니다. 그나저나 비행기를 조종할 때는 어디에 앉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어느 좌석에 앉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요. 부기장은 기장과 마찬가지로 경험이 풍부하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장이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운항하고 부기장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조종사들은 6개월에서 8개월에 한 번씩 테스트를 받는데요. 비행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모든 종류의 비상사태를 연습합니다. 그 후엔 심사관들이 이들을 평가하죠. 안전 및 기술 검사와 건강 검진도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조종실 뒤쪽에 남는 자리는 비행을 감시하는 감독관을 위한 것입니다. 이 좌석은 점프 시트라고도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접히는 의자예요. 네, 영화관 좌석하고 비슷하죠. 만약 비행기를 탈 때 긴장하는 편이라면 최대한 객실 한가운데에 있는 좌석에 앉으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기내의 앞과 뒷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날개 쪽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비행기가 큰 시소라고 상상해보세요. 난기류일 때 비행기와 시소는 아주 비슷한 원리로 움직인답니다. 창가 좌석에 앉으면 비행기 날개가 구부러지고 펄럭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비행기의 날개는 이렇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뻣뻣하다면 난기류가 비행기에 부딪힐 때 뚝 부러지게 될 거예요. 다행이죠?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비행기를 겨우 1, 2m 아래로만 떨어뜨립니다. 비록 기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요. 우후. 조종사가 승무원을 안 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m로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극단적이고 무서운 난기류는 아주 드물지만 이런 난기류는 비행기를 30m 정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